이슈와 뉴스 속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인사이트, 저는 MC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 강한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9만 달러 후반대에서 가격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주 중심의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으로 소외됐던 게 바로 코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 경제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탐구하신 가상자산의 전문가십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 김창익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비트코인 9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한때 뉴욕 증시와의 이 디커플링 현상을 놓고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작가님, 최근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된 자산에서 월가화된 자산으로 이제 들어섰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 그 두 번째는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의 자금이 많이 몰렸던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AI 테마주 쪽에,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 이제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 메말랐던 자금 속에서도 금과 AI 등 주식들은 이제 유독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유동성 배관이 많이 메말라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특징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대선 이후에 2024년 11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대략 한 10만 달러 정도에서 12만 달러 정도까지, 거의 4만 달러 정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크립토 짜르라고 했던 그 실무를 맡았던 이제 데이비드 sak스가 실제로 아무런 대책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때문에 국가 수요가 이제 뒷받침해 줄 거라는 기대감도 작년에 많이 사그러들었고요. 그러니까 기관 수요가 일단은 연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좀 빠져나갔다. 그리고 기관이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현물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자동으로 잡으니까 그 베이시스 거래라고 해서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선물과 현물의 차익 거래를 하는 건데, 네. 이 차익 거래를 하던 매도 포지션들이 이제 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그 하락세에서. 그리고 또 그 메말라 있는 돈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금과 AI로 선별적으로 투입되면서 네. 비트코인의 돈이 좀 메말라 있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관 수요가 메말랐던 그 연말 이슈는 이제 그 타이밍상 이제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나 AI 쪽에 몰렸던 유동성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올 것인가, 네. 순환매 될 것인가, 이게 일단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비트코이너들을 배신한 거냐, 아니면 뭔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이 요소들이 지금 다 비트코인 가격에는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워낙 AI라든가 로봇 쪽에 대한 강력한 수급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은 소외돼 왔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발자취에 따라서 변화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놓고 월가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들이 엇갈리더라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17만 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는 했는데, 최근 월가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유동성 확장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상원의원들의 법안, 그러니까 의회의 법안, 그리고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발의됐던 이제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금 보유고와 관련된 이제 그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라는 법안들이 있는데, 네. 이 법안들이 지난 1년간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이제 미국의 언론 쪽에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단계인데, 네. 미국으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마크업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크업 일정들이 지금 1월 15일부터 1월 말까지 그 주요한 법안들의 마크업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요한 규제 법안들이 명확해지는 어떤 기대감이 일단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JP 모건이 이제 17만 달러를 전망할 때 했었던 이제 분석인데 금에 이제 수요가 지금 몰려서 금이 시가총액이 30조 달러를 웃도니까 네. 대략 10조 달러 정도의 시가가 늘어났거든요. 작년 1년간. 그렇게 되면 그 10조 달러 늘어난 그 시가총액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면서 금의 한 20% 정도만 비트코인에 옮겨와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의 2배는 되니까 17만 달러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봐도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보고서를 낸 거예요. 월가의 대표 기관들이 ETF를 직접 다루거나 아니면 ETF에 이제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길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더 크게 이제 문이 열리게 될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낼 수도 있지만 취사 선택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본질을 파악한다면 그 투자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클래리티 법안과 같은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명확성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기존의 자산 운용사만 건드렸었던 비트코인 ETF를 미국 투자은행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시점, 말 그대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주셨고, 근데 정반대로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4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일부 IB들의 의견도 같이 있더라고요. 워낙 네. 극과 극이긴 한데 이렇게 하락을 주장하는 쪽에 주된 이유는 뭔가요? 반대 의견의 논리들을 보면 일단은 4년 주기의 어떤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주기 패턴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데 네. 그럼 반감기가 시행된 3년 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 3년 구간에서 폭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세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이후 1년 동안은 이제 80%, 뭐 60%, 50%까지 급락하는 이 패턴이 지난 그 12년, 16년, 20년 반감기 때 있었으니까 네. 이 반감기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지금 12만 6천 달러에서 만약에 50%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6만 달러 정도로 예측할 수 있으니까 7만 달러 밑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인데 대공황에 준하는 어떤 침체가 올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실물 금이나 채권 같은 거에 수요가 몰리게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유동성이 더 메마를 거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상황인데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높아지잖아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 사태라든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감들이 이제 그 현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불안감이 또 안전자산 네. 쏠림 현상으로 나올 거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인을 합쳐볼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를 이제 뚫느냐 이제 마느냐의 목전에 있는데 여기서 저항선을 못 뚫을 경우에는 네.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서 이제 7만 달러 밑으로 많게는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대공황 침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4년 주기 사이클이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주장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설명 주셨는데 이 4년 주기 사이클을 놓고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장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슈퍼 사이클 시작됐다라고 아예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4년 주기 사이클 아직 유효한가요? 아니요, 끝났다고 봐요. 네. 네, 그건 끝났다고 보시는 게 네. 이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였어요. 비트코인은 보상 체계가 네. 채굴 체계가 그 블록 하나를 생성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게 돼 있는데 네. 이 보상의 양이 이제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채굴자 입장에서는 내가 같은 전기세를 내고 네.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공급자가 내놓는 이제 시초 가격이 2배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수요가 아니지만 네. 예전에 개인들이 투기 수요가 이제 가세를 해서 비트코인이 뭐 많게는 10배, 20배, 20배 상승했다가 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은 고래들이 또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포심에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급락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반감기 때부터 3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나머지 1년 동안 급락했던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이미 2천만 개가 발행돼 있고 그리고 반감기로 인해서 변화되는 공급의 양 자체가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시장은 수요가 끌고 가는 시장이거든요, 가격을. 그렇다면 이제 수요 측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요가 기관 수요가 가세했고 국가 간의 또 보유 경쟁이 벌어질 거고 네. 또 이제 일반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해서 투자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공급 쪽에서는 사실 변수가 크지 않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데 지난 16년간 반복돼 왔던 패턴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공포감은 비합리적인 공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또는 일부는 비합리적이지만 네. 대체로 합리적이에요. 특히나 자산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집단 지성이 합리적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이제 탈 패턴이라는 서사가 이제 급격히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4년 주기 사이클 작가님도 판단하시기에는 마무리가 된 게 맞다 설명을 주셨고 어쨌든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이 수급 요인만 확실히 살아 있다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는 당연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M2 통합 공급량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연말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그럼 단순히 금이나 증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서 우리가 부진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한정된 어쨌거나 예산 속에서 내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와중에 네. 금이라는 자산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네. 이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이 어쨌거나 그 지금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 내렸다. 부채가 너무 많다. 네. 라는 게 깔려 있고 그러면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지금 중국이라는 패권 요소가 또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현물 거래소들의 움직임을 보면 네. 상하이 금거래소의 현물 수요가 폭증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사들이게 되느냐를 보면은 중국은 탈달러 정책을 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는 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저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그 달러 패권에서 벗어난 통화 결제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으니까 위안화를 국제화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위안화 근본이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서방 세계들이 볼 때는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뭘로 그러면 우리가 믿고 위안화를 써야 되지라고 이제 산유국들이 물어보면 네. 중국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네,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금으로 바꿔줄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베네수엘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석유를 1,500만 배럴을 수입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배럴당 60달러니까 1,500만 배럴 곱하기 60달러 정도의 달러를 매일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환전 송금 수수료가 생기니까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처음 과제로 삼고 있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랑 베네수엘라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러면 그 석유 결제한 위안화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은 그러면 위안화 석유 결제 대금을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동시에 곧바로 금으로 바꿔줄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석유 결제 대금만큼의 현물 금 수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다 상하이로 몰린 거예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든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금 패권을 놓고는 결국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네네네. 관계를 볼 수밖에 없다 설명 주셨습니다. 사실 코인 쪽에 대한 수요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까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건 사실 기관발 ETF 물량이긴 하거든요. 연말까지 지속적인 순유출이 이어지다가 오늘 새벽 때 보니까 3개월 만에 최대 순유입이 나왔더라고요. 또 1조 원 넘게 기관 쪽에서 강하게 유입을 해줬는데 올 한 해 또 기관들이 열심히 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관 ETF 자금이 작년에 이제 RBIT나 그러니까 블랙록 이제 ETF나 여러 군데에서 네. 이제 매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기관들의 자금은 연말에 그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세금 정산 문제라든지 보너스 문제라든지, 리밸런싱이나, 네. 리밸런싱 문제라든지 실적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 차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수요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너스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제 세금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예요. 또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 전략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월가가 많이 써왔던 방식이니까 이거는 뭐 네. 기정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매도 물량들이 다시 연초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올해 말에 또 이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구조적으로 네. 팔았던 물량들을 다시 사들이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추가로 사야죠. 왜냐면 지금 그 채택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블랙록 이외에 그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그 ETF 그 취급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가 그 완전히 그 폰지 사기라고 했다가 네.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채택이 늘어나니까 절대적인 수요도 늘어날 거고 작년에 포지션도 이제 올해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다시 이제 ETF 쪽에는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계절적인 요인이 이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좀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으로도 변화가 될까요? 연말마다 그럼 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연말에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매도 물량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오지라고 해서 이제 네. 그 오래전에 사토시부터 이제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10,000원, 20,000원,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샀던 분들인데 지금 1억 5천만 원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ETF라는 기관 수요들이 몰리니까 내가 쏟아내는 물량들을 받아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빠져나갈 수 엑시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 공급 쪽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4년 주기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공포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욕구가 생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저가 매수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기관이랑 오주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었는데 또 중요한 수급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DAT 기업들이 됐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DAT 기업들 때문에 월가에서 오히려 좀 피하는 자산처럼 인식이 됐었을 때도 있었어요. 무리하게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는 DAT 기업들 올 한 해 수요 좀 튼튼하게 잘 받쳐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MSCI 지수 편출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네. 월가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장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자 방향을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해준 정보 제공업체인데 사실은 이 정보 제공업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양태를 보면 권력기관의 어떤 지금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네. 편입할 때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편입을 할까 말까를 결정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처음부터. 네. 편입해놓고 수요가 많이 자금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걸 편출할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거라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미국에서 형성돼 있다라는 것은 폭력이죠. 위험 요소가 되는 이제 지수 편출 논란만 이제 일단락이 되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거고 또 지금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금을 다시 이제 확보하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쪽에서도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DAT 기업이 또 대표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톱니가 거기서 이제 의장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DAT 전략이라는 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의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편출이라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올해 월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사실 알트코인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개당 가격 4만 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3,00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물론 비트코인도 같이 열심히 올라가지고 있겠지만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제 플랫폼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빅테크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물 밑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해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본격화되고 뭐 자체 메인넷으로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움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가장 안정적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AI 에이전트 거래가 활발해지면 블록체인 그 코인들이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자동 거래가 되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럼 이더리움의 수요는 폭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단기적으로 뭐 지금 뭐 3,000달러에서 뭐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건, 근데 절대적인 숫자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네, 방향성은 어쨌거나 네. 이제 급등하는 커브를 그릴 수 있다 정도는 확실한 거고, 또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전과 같은 이제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런 크립토들의 상승률을 맞물려 보면 네. 10배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 이제 배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이더리움이라는 기술 자체가 앞으로 변화를 또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급등 커브를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우리 시장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이벤트와 변수들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를 만약에 이제 한두 가지만 꼽으라면 네. 일단은 2026년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시장과 관련된 법안,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트코인 액트라는 거, 신사로미 상원의원이 지난 2024년에 발의했는데 1년 반 동안 이제 물밑 논의만 있었고 본격적인 심사 소위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반 동안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1월 15일 날 이제 법안 심사 소위가 본격화되고 비트코인 액트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선언했었던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금을 재평가해서 라는 거니까 이 법안이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그럼 비트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증권보다는 상품이 이제 아무래도 자산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되니까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완화된 규제가 확정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상당히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네. 금 유동성 투명화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그 공화당의 하원이 발의해서 지금 상원도 공동 발의가 된 상황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포트녹스 금고에 4,000톤을 포함해서 연준 금고를 포함해서 8,000톤의 금이 네. 실제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가를 공개적으로 감사하자는 법안이에요. 네. 있나요, 정말?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없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그 일기에 당선되고 집권한 이후에 2017년 초에 네. 그때 당시에 그 재무부 장관인 스티브 무누신 장관을 통해서 포트녹스 금을 감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테니까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죠. 자기가 어떤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직후에 그 누구죠? 도치 수장인 일론 머스크하고 함께 네. 이제 마이크를 틀고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했었거든요. 던졌잖아요. 네. 그 얘기는 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네, 금이 있으면 그걸 왜 따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을 따보겠다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네. 전략을 위한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를 따보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금고를 잘못 관리해서 금고에 금이 없어. 이거 어디다 썼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금이 없어. 네. 사실상 근본이제는 아니었지만 금이 달러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담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금 담보물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거 계속 할 수 있겠어라는 빌드업이죠. 금고를 따봤을 때 금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금 담보물 이제 근본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실상 근본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금의 관리가 어려우니 그러면 투명하고 관리가 용이한 비트코인 본위제로 가자라는 명분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금고를 따서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금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본이제는 미국의 근본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달러의 담보물은 앞으로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선언하는 거고 그러면 그 양적 완화를 위해서 달러를 어떻게 발행할래? 그랬더니 그거는 금고에 금이 없어도 돼. 왜? 장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연준과 재무부가 알아서 장부를 정리해서 달러를 찍어서 받을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달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보물이 없는 달러를 그냥 장부상의 처리를 통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네. 달러 신뢰도는 엄청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미국이 실제로 선언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그러면 근본이제가 아니라 금담보물이 아니라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갈 거야. 준비물은 앞으로 비트코인이야. 네. 라고 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변곡점을 맞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치밀하게. 네. 그래서 일단 금보유고 투명성 법안을 논의하고 그것과 병합해서 그 비트코인 액트를 신세롬이스 상원의원의 비트코인 액트를 이제 무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 두 가지가 논의가 본격화가 되고 만약에 통과가 이제 조계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의 눈치를 보면서 그동안은 이제 채권 금리 때문에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네. 강행하지 못했는데 의회가 뒷받침돼서 이제는 강행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선언하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선언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올해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올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의 전략상으로는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 터트려야죠.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또 야당이 있으니까 네.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결정적인데 비트코인 액트나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병합 심사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지금 그 트럼프 일가가 크립토 사업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 액트나 지니어스 법안 상으로도 그 공무원들이, 그 행정공무원들이 크립토 사업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크립토 사업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데 그 조항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제디 벤스 부통령은 사업을 해도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그러면 자기가 정책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자기 지갑 불리는 일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일인데.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항에 대통령과 부통령도 이해상충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크립토 사업을 할 수 없게 조항을 확정해 줘라고 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라미스 상원의원이 그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정안을 만들어서 백악관으로 보냈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신세라미스 상원의원실에 보냈는데 되게 완곡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라고? 이 법은 개선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 바꿔라.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네.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법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계속 그 사업을 하는데 방점을 찍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아마 그건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전략은 7천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완성을 하거나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는 절충해서 사실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하지만 네. 이제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에게는 내가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락업 장치를 걸어놔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백지 신탁이라거나 네. 아니면 뭐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 금고에 귀속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화당과 그 백악관 쪽에서 여러 가지 그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만들어놨는데 네. 그 프레임이 뭐냐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위한 애국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민주당이 비토를 걸게 되면 반대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적이 되는 역적당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제 어느 정도 절충해서 통과를 시킬 거라는 얘기죠. 관련된 대책 법안들이 완비가 되고 트럼프가 월가와의 마찰을 감수하고도 그 대의 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실행될 수 있는 토대가 상당 부분 완성되고 급물살을 타게 되면 실제로 미국이 금을 재평가해서 네.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양상을 보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백악관은 월가 채권 시장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전략을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거지만 백악관은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야. 우리는 범죄인들한테 압수한 비트코인만 전략적으로 비축할 거야라고 했는데 네. 지금 캄보디아 압류분까지 하면 32만 개고 지금 이제 추산되는 베네수엘라로부터 마두로의 개인 지갑에서 네. 탈취해 놓은 그 비트코인 양이 66만 개로 추산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마두로는 뭐 그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해서 그 미국 젊은이들을 마약으로 물들게 한 범죄인이니까 이제 뉴욕 법원에 세워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네. 최대 66만 개를 압류할 수 있죠. 와. 그렇게 되면 그걸 합하면 100만 개가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스트레티지보다 더 많이 갖게 되네요. 그렇죠. 65만 개 네.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갖게 되고 이제 그 의회에서 법은 의회 법대로 통과가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범죄인들에게 압류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단 100만 개를 확보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기관인 네. 의회에서도 법안으로도 전략 비축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더 실리겠죠. 행정명령으로 한 거는 차기 정권에서 네. 대통령이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바꿀 번복할 수 수 있죠. 있는데 네. 이걸 법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그 100만 개를 이제 뺄 수 없으니까 네. 일단 법의 통과는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트럼프에게는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앞으로 풀어갈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년의 해라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같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김창익 작가님과 함께 올해 매크로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창익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